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명화, 올해 71살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내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보기로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쌓여온 서러움, 그리고 용기를 내야만 했던 순간들. 오늘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보실래요? 제 이름은 이명화, 올해 71살이에요. 오늘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빈 박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낡은 접시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접시를 조심스레 박스에 넣고 그 위에 작은 찻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뜯어 붙일 때마다 제 마음에도 하나씩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이삿짐 센터 직원이 부지런히 짐을 싸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짐은 남을 위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위해 싸는 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소영이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쌓인 박스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 다 뭐예요? 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 나가려고 짐 싸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이사라니요?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박스 위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하지만 이제 난 여기서 살지 않아. 내 자리는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 집에 살면서도 제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창문조차 잘 열리지 않는 방. 햇빛은 제대로 들지 않고 겨울이면 냉기가 스며드는 방. 식탁에서도 내 자리는 늘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의자였지요.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서도 나는 늘 조용히 앉아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지요. 손주 도시락을 싸고 아침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 돈을 벌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내 하루는 빠짐없이 돌아가야 하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품에 안겨올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아,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의미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오늘 친구들 올 거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니까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고용된 가사도우미일까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내가 아파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아들은 엄마,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지요. 제 건강보다 저녁 밥상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똑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구나. 오늘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나는 박스를 싸고 있습니다. 접시 하나, 수건 하나, 내 옷 몇 벌. 생각보다 챙길 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은 늘 가장자리에 밀려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오래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71살까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가사도우미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명화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선언합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내 이름은 이명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며느리랑 같이 사니 든든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여도 그 안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은 날마다 조금씩 벌어졌고 어느 날에는 금이 아니라 깊은 균열이 되어버렸지요. 아침이면 늘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손주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싸주고 김을 구워 김밥을 만들고 국을 끓여 밥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입술 끝에서만 맴돌았지 제 마음을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6시에 딱 맞춰주셔야 해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있거든요. 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때마다 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데 왜 내 옷과 너희 옷이 함께 섞이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닌 걸까요? 식탁은 늘 제가 차렸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놓고 아이들을 불러 세워 앉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밥상 앞에서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늘 가장 끝, 가장 불편한 자리. 의자에 앉아도 등받이가 기울어져 있어 제대로 기대지도 못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는 식탁 가운데를 맴돌았고 저는 그저 조용히 국을 퍼주며 국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따라 국을 끓일 기운이 없어 잠시 소파에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6시 다 됐는데요.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만 눈물이 솟구쳐 국물보다 먼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팠습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어 39도를 넘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그때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애들 먹을 건 있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 위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열에 시달려 쓰러져 있는데 그들의 첫 번째 걱정은 밥상이었구나.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아니라 큰 틈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고 떠드는 소리, 아이들이 투정 부리는 소리가 다 멀리 들렸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있되 아무도 보지 않는 존재. 여러분, 그림자처럼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존재하지만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살. 내가 없으면 불편해하면서도 내가 있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살. 그게 바로 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깨닫는 순간이 오지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내 이름은 이명화. 지금도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숨쉬기도 힘들던 날, 그날이었지요. 새벽부터 기운이 없더니 점점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간신히 해냈지만 저녁 무렵에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열은 39도를 넘었고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가슴은 쿵쿵 뛰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다가와 묻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애들 먹을 건 있어야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병에 시달려 숨이 가빴는데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은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상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은 본능처럼 냄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자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제야 며느리 소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아이들 저녁은 어떡하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몸보다 밥상이, 내 고통보다 아이들 저녁이 더 중요한 집. 나는 그저 밥을 짓는 손이었구나.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 밥상 위에 국그릇처럼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였구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았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아픈 나를 먼저 걱정했을 겁니다. 가족이라면 내 곁에 앉아 함께 있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내가 병들어도, 내가 무너져도 밥상과 집안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무료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월급도 휴일도 퇴근 시간도 없는 가사도우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 단 한순간의 무심함이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나에겐 엄마, 저녁은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마음 깊은 곳에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무도 내 고통을 보지 않는 이 집에서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찾아 나가겠다고. 사람은요, 오랫동안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그 순간은 도장 하나였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 가시고 난 뒤에도 마음속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들의 엄마, 저녁은요? 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못이 되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어요. 누군가 뽑아주지 않는 이상 평생 빠지지 않을 못처럼.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눈가에 드리운 그림자. 하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제 눈빛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거의 꺼내본 적 없는 도장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의 무게를 바꾸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중개인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낯선 자유의 기운이었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러니 내가 결정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70여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눌릴 때마다 지난 세월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왔던 나날들이 그 도장 하나 아래에 눌려 묻히는 듯 했어요. 계약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중개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나 이명화의 삶이. 사무실을 나오니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내 결심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숨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내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도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무게였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도장까지 찍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결국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지만 거실에 쌓여있는 박스를 본 순간 며느리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사갈 준비야. 내 말에 소영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들 도윤도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로 집을 팔았다는 건 아니겠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팔았어. 이미 계약했고 곧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는 늘 내게 요구만 했지. 청소해라, 밥 차려라, 빨래는 따로 해라. 내가 아플 땐 저녁은 어떻게 하냐고만 물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했니? 그럼 왜 나를 가정부처럼 대했니? 감사하다면 내 건강부터 걱정했어야지. 내 아내가 요양원 얘기 꺼낸 것도 다 들었어.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지? 소영은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청소하며 빨래하며 밥 지으며 몸이 망가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언제부터 내가 얹혀 사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어. 이젠 더는 참지 않아. 그 순간 아이들이 조용히 내 옆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눈망울 속에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 하지만 그건 도망이 아니야. 내 인생을 찾으러 가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내 삶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해. 그날 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내었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으니까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뒤 내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낯선 곳으로 가려니 마음 한구석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혼자 사는 게 정말 괜찮을까? 그런 불안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젠 내 인생이야. 이사날 아침 나는 몇 개 되지 않는 짐을 챙겨 작은 트럭에 실었습니다. 놀랍게도 30년을 산 집이었지만 내 짐은 박스 몇 개와 낡은 가구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 가진 게 하나도 없었구나. 모두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차가 시내를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건물 대신 푸른 산이 보였고 차가 달릴수록 하늘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매캐한 먼지가 아니라 바람 속 풀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유의 맛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가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담했고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래, 이곳이구나. 내 삶의 두 번째 시작. 짐을 풀고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오늘 막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이제는 혼자 살아보려고요. 그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다 정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짧은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웃이 나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이명화로 받아들인 거였으니까요.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내 집, 내 삶.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가정부가 아닌 바로 나 스스로의 이름. 이명화. 바닷가 마을에 이사 온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강아지 아리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저녁이면 작은 집 마루에 앉아 바다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내겐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나는 애써 담담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의 얼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오자 도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많이 힘들어요. 장모님 댁에 얹혀 지내는데 눈치가 너무 보여요. 장모님은 매일 언제 나가냐고 묻고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울고 저도 소영이도 지쳐가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내가 그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사는 게 좋아. 이젠 나로 살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땐 왜 그게 그렇게 당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픈 엄마 앞에서 저녁 밥상 걱정이나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된장 항아리에서 직접 뜬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여내어 주었습니다. 도윤은 밥 2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으며 울컥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너무 그리웠어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족끼리 서로 잘 살면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밤 도윤은 한참 동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처를 다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자는 거지. 도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비로소 조금은 놓아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내가 과연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아침이면 강아지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바닷바람이 내 뺨을 스칠 때마다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집 앞 텃밭에는 상추, 고추 그리고 몇 줄의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나만의 삶이구나. 주말이면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장터에 나가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곤 합니다. 이웃들은 나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명화 씨라고 불러줍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 가려 살았던 나에게 내 이름 석 자를 불러주는 그 소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방학에 놀러 가도 돼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다시 돌봐주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보고 싶구나. 하지만 하루 정도만 와야 한다. 너희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하고. 할머니는 이제 너희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단다. 처음으로 아이들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답장을 쓴 겁니다. 마음이 조금은 시렸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전 바닷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잔잔히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화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74년 동안 나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할머니로, 누구의 가사도우미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나처럼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나를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엄마, 아내 혹은 누군가의 일꾼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며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떠나는 건 두렵습니다. 하지만 떠남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나처럼 이제야 깨달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니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